항공권이 두동강 났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경고도 없이. 줄을 서 있던 승객들 사이로 짧은 숨소리와 낮은 탄식이 흘렀고 그 순간부터 메디슨 체는 단순한 탑승객이 아니었다. 이름이 너무 미국식이라는 이유로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6달 된 배를 안고 서 있는 그녀는 가짜라는 단어 아래 무력해졌다. 공항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왜 그 이름을 가졌는지, 왜 혼자 귀국하려 하는지, 왜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는지 질문하지 않았다. 시스템은 그녀의 항공권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다. 다시 확인해달라는 그녀의 요청은 무시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메디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이라니? 우습네요. 직원의 냉소는 조용히 퍼져나가 승객들의 귓가에 닿았고 누구도 나서서 이해를 제기하지 않았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냈지만 그것은 그녀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이 희귀한 해프닝을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반격하지 않았다. 주머니 안쪽에 있던 작은 녹음 장치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며 그녀는 그저 조용히 한 문장 한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이 대우를 받은 사람이 단순한 임산부가 아니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조지타운 대학교에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연구자였고 이번 학기 개학을 마친 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의 뱃속 아기는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국내외 언론에 오르내리는 거대 테크 기업의 대표 박지훈의 아들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 그녀, 지훈, 그리고 지훈의 비서. 보안 직원 2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시 한번. 천천히. 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다. 메디슨 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이민 1세대로 미국에 정착했던 아버지는 그 이름을 상택하며 말했다. 누가 너에게 묻거든 당당하게 말해라. 나는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사람이라고. 그때는 그 이름이 자랑스러웠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너는 한국인이 아니라니까? 라고 말할 때도 대학에서 지도교수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논문을 썼네? 라고 말할 때도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름이 뭐든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정체성 위에 쏟아지는 의심과 조롱을 아무런 방패 없이 받아내고 있었다. 어떤 변명도, 어떤 경력도, 어떤 학위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미국식 이름을 가진 한국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곳에서 범죄자처럼 다루어지고 있었다. 탑승을 거부당한 순간 그녀는 이름만으로 판단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러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다. 뱃속 아기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몇 초 후 보안 직원이 그녀의 팔을 가리키며 말했다. 신문실로 이동해 주세요. 그녀는 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이 항공권은 오늘 아침에 구매한 것입니다. 직원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무표정하게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다. 마치 그녀가 여기 있는 이유가 아닌 존재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몇 걸음 뒤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녹화를 시작했다. 이름 모른 어떤 여성은 혀를 찾고 어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서 그 장면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체념이었다. 이 상황은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이었다. 반복되고 용인되고 침묵 속에 방치되는 차별. 녹음 장치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모든 말, 모든 억양, 모든 침묵이 저장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모욕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지금 누군가는 이 장면을 SNS에 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또 하나의 피해자라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과민 반응이라 치부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험은 기록될 것이고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첫 단추가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말했다. 제 이름은 메디슨 체입니다. 미국 시민이며 이 항공권은 정당하게 구매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벽에다 외치는 것과 다름없었다. 직원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이름을 쓰면 안 되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확신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기계음과 함께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채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절대 조용히 넘기지 않겠다고. 이 침묵은 끝내 부수겠다고. 메디슨이라는 이름은 그냥 우연히 붙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 최강호는 보스턴의 한 공립도서관에서 우연히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이 왜 미국에 있는지, 왜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계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가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며 그는 깨달았다. 이 나라는 싸울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그렇게 딸의 이름을 지었다. 메디슨.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고 미국적인 이름. 그 이름은 강호에게 약속이자 결심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경계 위에 설 것이다. 미국과 한국, 두 세상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다. 어머니 박선희는 망설였다. 너무 미국식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았고 결국 동의했다. 메디슨은 이름에 어울리도록 자라야 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미국 유치원에서 왜 이름이 한국답지 않냐는 질문을 자주 들었다. 집에 돌아온 날 울으면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저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버지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다. 이름은 단지 소리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믿는 방향이야. 너는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말은 메디슨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초등학교 시절 점심 도시락에서 김치 냄새가 새어나와 친구들이 얼굴을 찌푸렸을 때도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한번 먹어볼래? 라고 웃으며 건넸고 대부분은 거절했지만 몇몇은 진심으로 맛있다고 했다. 그 경험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단 하나였다. 편견을 없애는 데 필요한 건 부드러운 태도와 한 번의 경험이라는 것.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집에서는 한국어로 대답했다. 어른들께 인사하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 미국 친구들 앞에서는 웃으며 농담을 던지는 것, 그 모두가 그녀의 삶의 일부였다. 그녀는 두 개의 문화 속에서 길을 잃는 대신 두 길 모두를 걷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니었다. 중학교 1학년 때 급식실에서 한 백인 남학생이 물었다. 너네는 개고기 먹지? 그 말에 주변 아이들이 킥킥 웃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메디슨에게 쏠렸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불고기는 정말 맛있어. 한번 먹어보면 너도 좋아할걸? 그날 이후 그녀는 다른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국제 문제와 이민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회 수업 발표 시간에 이민자 2세대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 발표했고 담당 교수는 너무 감정적이다라고 코멘트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도서관에서 외교정책 자료를 찾아 다시 발표문을 써냈고 지역 토론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갔다. 대학교에 진학하며 그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 수업 시간엔 늘 조용한 아시아 여학생으로 보였지만 토론 시간만 되면 누구보다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어떤 교수는 그녀에게 느는 만큼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군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웃으며 되갚았다. 두 문화를 아는 건 하나만 아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메디슨은 학부 시절 내내 장학금을 유지했고 마지막 학기에는 서울의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생활했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너무 미국식 한국인으로 보이는 경험을 했다. 친척들은 그녀를 교포라 불렀고 친구들은 그녀의 한국어 억양을 따라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황조차도 이해하고 넘어갔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지만 동시에 두 세계 모두에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원에 진학한 후 그녀는 문화 간 소통과 외교에 관한 논문을 준비했다. 주제는 이중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대에 가교가 될 수 있는가였다. 지도 교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네 삶의 기록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서 더욱 진심으로 쓰고 싶어요. 그 논문은 높은 평가를 받고 그녀는 세계적인 싱크탱크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지타운 대학에서 외부 강의 제안이 들어왔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어릴 적 아버지가 했던 말, 이름은 우리가 믿는 방향이라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메디슨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발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삶 전체의 압축이었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그 사건은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의미를 흔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의문을 품었다. 정말로 내 이름이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러나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증명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증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메디슨이 지훈을 처음 만난 건 2년 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포럼이었다. 그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다문화 이해를 통한 경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통역이 필요 없을 만큼 유창한 한국어로 그녀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오해를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가며 설명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석에서 박수보다 긴 침묵이 먼저 나왔고 이어서 여러 명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중 한 명이 박지훈이었다. 그는 당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트레이드링크의 CEO로 젊은 나이에 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정장보다 후디를 즐겨 입고 회의보다는 이메일로 소통하는 걸 선호한다는 그에 대한 소문은 많았지만 메디슨은 그를 처음 본 자리에서 전혀 그런 이미지를 느끼지 못했다. 단정한 말투, 조심스러운 질문,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이름에 대한 반응이 인상적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당황하거나 농담 섞인 질문을 던지곤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에게 물었다. 그 이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메디슨은 준비된 대답처럼 아버지의 이야기와 자신이 자라온 환경, 그리고 이름에 담긴 의미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지훈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 마지막에 짧게 말했다. 두 세계를 모두 가진 사람이군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그는 메일을 보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진짜 서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지 대신 자신이 자주 가는 작은 찻집과 오래된 서점을 소개하며 그는 그녀를 한국인도 잘 모르는 서울로 이끌었다. 홍대의 뒷골목에서 종로의 골목길 서점에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왜 회사를 만들었는지, 어떤 세상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메디슨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을 연결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훈의 가족사는 한국 언론에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메디슨에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직후 택시 운전을 하셨고 아버지는 그 택시 회사를 지역 운송업체로 키우셨어요. 저는 그 회사를 인수해 지금의 트레이드링크로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재벌가 3세 같았지만 그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그는 실패한 프로젝트, 투자자들과의 갈등, 기술 개발의 좌절 등을 담담히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고집과 책임감이 메디슨을 끌어당겼다. 서울에서 보낸 마지막 날 밤 지훈은 메디슨에게 말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복잡하면서도 명확한 사람입니다. 양쪽 세계를 모두 이해한다는 건 어쩌면 누구보다 더 고독하다는 뜻이겠죠. 그 말은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미국에서는 너무 한국적이라 불리고 한국에서는 미국인겠다는 말을 들어온 삶. 그 애매한 경계에서 줄타기 해온 그녀의 존재를 단번에 알아봐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뜻밖이면서도 위로가 되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은 연락을 이어갔다.
지우는 가끔 회의가 있을 때 미국으로 방문했고 메디슨은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오기도 했다. 모든 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언론을 물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것이 두 사람의 합의였다. 지우는 자신이 속한 업계의 특성과 가족 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섣불리 사적인 관계를 공개할 수 없었고 메디슨 역시 자신의 경력이 누구의 여자라는 프레임으로 해석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메디슨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큰 혼란 없이 현실을 받아들였다. 지우는 결혼을 제안했다. 하지만 메디슨은 조심스러웠다. 내가 지금 결정하면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합의했다. 메디슨이 워싱턴에서 맡은 학기말 강의를 마칠 때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기로. 임신 사실은 그녀의 일상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출산까지의 시간 동안 최대한 평소처럼 지내기로 했고 학교에서도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전달했다. 다만 출국 일정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보금자리, 아이의 출생신고, 그리고 지훈의 가족과의 첫 만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는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워싱턴 DC 공항에서의 그날 아침, 그 모든 준비와 결심은 단 하나의 질문 앞에서 무너졌다. 당신 이름이 너무 미국식인데 한국인이 맞습니까?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살아온 삶, 쌓아온 관계, 맺으려는 미래조차도 한 줄의 이름 아래 부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의심은 이제 막 시작된 싸움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탑승 게이트 앞에서는 긴 줄이 이어졌고 메디슨은 비행기 시간이 임박해짐에 따라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서 있었다. 체크인을 마쳤고 보안 검색도 통과했으며 서류에도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티켓을 스캔하려는 순간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에 그녀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다. 조금 전에 발권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다음 사람을 불렀고 그녀를 옆으로 비켜서게 했다. 그 상황은 삽시간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어떤 이들은 조심스레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들었다. 직원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이름이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항공권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디슨은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뱃속의 아이가 살짝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여권과 예매 내역, 병원 진단서를 차례대로 꺼내 보이며 설명했지만 직원은 서류를 흘끗 보기만 하고 손에 든 무전기를 눌렀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다가왔고 메디슨에게 따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수많은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속삭였고 어떤 이는 비웃음을 흘렸다.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고 어머니는 아이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견뎌온 수많은 편견과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무실로 이동하는 동안 메디슨은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했다. 지온에게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공항 쪽에서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아직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설명이 필요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이었다. 면담실이라 불리는 공간에 도착하자 2명의 보안 요원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이름, 국적, 체류 목적 등을 질문했고 메디슨은 모든 문항에 차분하게 답했다. 그러나 질문의 말투에는 일관된 불신이 묻어 있었다. 메디슨이라는 이름은 한국인 이름치고는 인상하지 않나요? 한 직원의 말에 다른 직원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그녀의 삶을 결정지었다. 이름이 설명을 요구받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보안 요원은 여권과 서류를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건 미국식 위조 여권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번엔 지훈이 보낸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걱정 마. 바로 조치할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하지만 메디슨은 알고 있었다. 지금 그녀를 향한 시선, 이 부정의 구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개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그녀는 이름 하나로 모든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스템은 질문 대신 의심으로 대응했고 그녀의 침묵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리고 있었다. 직원은 다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왜 미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녀는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그건 설명할 일이 아닙니다. 이름은 증명해야 할 것이 아니니까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조용히 말했다. 제 이름은 메디슨 최입니다. 미국 시민이며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항공권은 정당하게 구매한 것이며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이 대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조용히 문이 열렸다. 슈퍼바이저라는 명찰을 단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살펴보더니 직원들에게 눈짓을 했다. 다시 시스템을 확인해 보세요. 그의 지시에 따라 입력된 정보는 이번엔 오류 없이 작동했고 항공권은 유효하다고 확인되었다. 메디슨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직후 처음 그녀를 응대한 직원이 손에 든 항공권을 찢었다. 위조된 문서를 시스템에서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진짜라고 증명되진 않죠.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메디슨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말했기 때문이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지훈이었다. 법무팀이 출발했어.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했지? 그녀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었다. 무너지는 대신 조용히 생각했다. 이 순간을 반드시 기억하리라고. 언젠가 이 침묵이 끝나야 한다면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이 되리라고. 공항 보안 사무실을 빠져나온 뒤 메디슨은 별도의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고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직원들은 문을 닫고 나가버렸고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 단절된 공간, 침묵, 그리고 손에 쥔 찢어진 항공권 조각만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반복되는 차별의 언어들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다. 무시, 조롱, 이름에 대한 의심, 그 목소리들은 명확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몇 시간 후 SNS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임산부 아시아인 여성, 공항에서 부당한 대우. 짧은 제목과 함께 첨부된 영상에는 메디슨이 직원에게 설명하려는 장면, 그리고 항공권이 찢어지는 순간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다. 댓글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왜 미국 이름을 쓰는 거야? 라는 의심과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는 분노. 뉴스 기사들이 속속들이 올라왔고 공항 측은 내부 조사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우는 세월 본사 회의를 전면 취소하고 법무팀과 커뮤니케이션 팀을 즉시 소집했다. 그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건 단지 한 여성을 향한 부당한 처사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의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경고다. 그는 메디슨의 이름을 공개하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신분에 대한 추측이 떠돌기 시작했다. 트레이드링크 CEO의 여자친구, 한국계 미국인 정치학자, 조지타운 강사라는 키워드가 뒤섞여 퍼져나갔다. 메디슨은 침묵을 유지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연락을 시도했고 여러 단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응하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였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갔고 메디슨은 조용히 중심에 남겨졌다. 대기실 안에서 그녀는 서류를 꺼내 다시 읽었다. 출산 일정, 산부인과 진단서,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한 집계약서. 모든 준비는 끝났지만 한 장의 항공권이 그녀의 존재를 부정해버렸다. 며칠 후 메디슨은 지훈의 변호사를 통해 공항 측으로부터 공식 사과문을 전달받았다. 단 몇 문장. 불편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건은 개별 직원의 실수로 조직의 방침과 무관합니다.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형식적인 글이었다. 그녀는 사과문을 내려놓고 조용히 휴대폰을 켰다. 뉴스에는 여전히 그녀의 영상이 떠돌고 있었고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의 이름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만들어 올리고 있었다. 메디슨 김밥, 한국계 코스프레.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하나의 영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당시 현장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던 한 노인이 올린 영상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녀에게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촬영했다며 우리는 이 나라에서 누가 존중받고 누가 의심받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은 수십만 뷰를 넘겼고 수많은 언론이 노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더 크게 울렸다. 지우는 메디슨을 연락했다. 너의 침묵이 많은 사람을 움직였어. 그녀는 짧게 답했다.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야.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일이 단순한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지우는 메디슨에게 한국에 오면 바로 공청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항공사 관계자들과 정부 교통위원회, 시민단체가 모이는 자리였다. 그녀는 망설였다. 내가 말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료를 하나 보냈다. 대한민국 항공인권 실태 보고서. 그 안에는 반복되는 차별, 무시, 편견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다. 메디슨은 자료를 읽고 다시 생각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느꼈다. 아이가 자라날 세상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길 원치 않았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정리했고 메모를 작성했다.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줄였다. 감정보다 구조를, 경험보다 원인을 말하기로 했다. 침묵 대신 언어를 선택하기로 했다.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스템을 질문하기로 했다. 그렇게 그녀는 싸움의 방향을 정했다. 시작은 조용했지만 그 끝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임은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메디슨은 항공사 본사의 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양쪽에 앉은 사람들은 기업 홍보실장, 법무담당 이사, 인권자문 변호사, 위기관리 총괄팀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에 왜 초대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사과와 보상, 그리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절차. 대기실에서 받은 얄팍한 서가문보다 포장이 조금 나을 뿐 본질은 다르지 않았다. 회의는 형식적인 인사말로 시작되었고 이사 한 명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객님께서 겪은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이다. 저희는 퍼스트클래스 항공권과 함께 향후 5년간 모든 노선에 대한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메디슨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맙다고 하지도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건 개인의 피해 보상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담당자들의 눈빛이 서로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고 법무 담당자는 무언가를 노트에 적었다. 메디슨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위에는 몇 가지 제안이 적혀 있었다. 첫째, 전 직원 대상 정기적인 문화 감수성 교육. 둘째, 내부 고발자 보호가 보장되는 익명 보고 시스템. 셋째, 채용 단계부터 다양성을 반영한 구조 개편. 넷째, 승무원 교육 과정에 인종차별 대응 시나리오 포함.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방치된 결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다시 그런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구조가 바뀌어야 해요. 누군가 목을 가다듬었고 누군가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홍보실장은 조심스레 말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사적인 구조 개선은 시간이... 그녀는 말을 끊었다. 메디슨이 고개를 들고 눈을 맞췄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사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저희가 논의 후에 답변을... 그녀는 다시 그 말을 끊었다. 논의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서 변호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신뢰가 회복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운영이사가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전해 들은 뒤 급히 참석한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는 메디슨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항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중입니다. 고객님의 제안을 반영한 구조적 변화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몇 초 동안 메디슨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메디슨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프로젝트가 단순한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위한 거라면, 그리고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달라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결정이 내려지자 움직임은 빨랐다. 법무팀은 그녀가 제공한 자료를 정리했고 교육개발팀은 메디슨과 함께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했다. 프로젝트명은 다리로 정했다. 이름처럼 단절된 이해 사이를 연결할 다리. 그녀는 고문으로 공식 위촉되었고 외부 강사들과 함께 전직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했다. 하지만 메디슨은 조건을 하나 더 내걸었다. 공개적으로 발표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지 세상에 말해야 합니다. 운영위선은 고개를 끄덕였고 내부 보도자료 초안이 준비되었다. 그 순간까지도 메디슨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미 그녀의 싸움은 시작되었고 이제는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다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고객의 문제 제기를 통해 내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위한 전사적인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반응은 뜨거웠다. 일부는 보여주기 식이라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브릿지 프로그램이 퍼졌고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차별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메디슨은 조용한 방에 앉아 다시 녹음기를 재생했다. 익숙한 목소리, 낯익은 조롱, 그리고 자신이 말하던 단호한 어조.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변화를 만들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불출발은 했다.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얹었다. 그 안에 자라고 있는 생명이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날을 떠올리면서 그날이 왔을 때 자신이 한 일이 아이의 자부심이 되길 바랬고 그리고 그 아이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길 메디슨은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출산일은 예정일보다 2주 빨랐다. 새벽 3시 17분. 메디슨은 진통이 시작되었고 곧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우는 회의 중이었다.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자 대상 브리핑의 중심에 있었지만 메디슨의 전화 한 통에 주저함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대기하던 전용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면서 그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비서에게 남긴 메시지는 간결했다. 모든 일정 취소, 가족 긴급 상황. 그 말 한마디로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행기 안에서는 출산 관련 법적 문서, 신생아 시민권 절차, 병원과의 계약 내용 등을 다시 검토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그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메기스는 이미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고 간호사는 상황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며 조용히 메시지를 확인했다. 메디슨이 남긴 짧은 문장이 있었다. 항상 와줄 거라 믿었소. 그는 휴대폰을 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늘 믿음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의 무게를 그는 알고 있었다. 분만은 순조롭지 않았다. 예상보다 빠른 진통, 불안정한 혈압, 그리고 몇 차례의 위기 상황. 그러나 모든 과정을 담당한 의료진은 전문적이었고 메디슨은 끝까지 집중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호흡법을 기억해냈고 병원에서는 한국 출산 음악을 틀어주었다. 의사는 그녀의 요청대로 간단한 문장을 한국어로 전달했다.
그리고 분만실에는 한국과 미국의 시간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오정 11시 43분,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병원 기록에는 최하준이라는 이름이 등록되었고 출생증명서에는 어머니 메디슨 최, 아버지 박지훈으로 기재되었다. 메디슨은 눈을 감고 아이의 손을 감쌌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고 편견은 남아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했다. 그녀의 아들은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존재로 그 자체로 충분했다. 지우는 아이의 이름을 따라 여러 번 불러보았다. 하준. 부드럽고 단단한 울림. 그는 아이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는 그 어떤 경계도 두지 않겠다고. 그의 부모는 그가 미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것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가족에게 그 선택은 낯설었고 일부 친척들은 불편한 침묵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우는 단호했다. 이건 내 인생의 결정이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출산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고 몇몇 정치적 성향의 네트워크는 다문화 가정의 상징으로 메디슨과 하준을 포장했다. 그러나 메디슨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모 한 줄을 공유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소박한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하준을 환영합니다가 유행처럼 번졌다. 다문화 가정 부모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보이지 않던 공동체가 조용히 연결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아이 이름을 인증했고 어떤 이는 공공기관에서 겪은 차별을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례가 아닌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병원에는 익명의 꽃다발이 도착했다. 작은 노란 국화 함께 카드 한 장에 들어있었다. 그가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땐 안젤라. 메디슨은 카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이름, 예상치 못한 감정. 그녀는 카드 옆에 놓인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복잡했던 감정은 말없이 녹아들었고 용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마음속을 스쳤다. 그날 밤 지훈과 메디슨은 병실에서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지훈은 말했다. 변화는 큰 선언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시작에서 온다고 믿어. 메디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한 아이의 부모였고 그 아이는 경계 위가 아닌 경계를 잇는 자리에서 자라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준호가 태어난 지 6개월 후 스카이코리아 항공 본사에서는 다리 프로그램의 공식 출범식이 열렸다. 강당은 임원, 승무원, 정비사, 지상직 직원들로 가득 찼고 그 중심 무대에는 메디슨이 서 있었다. 출산 후 회복된 그녀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욱 단단해 보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망설임이 없었다. 우리는 단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청중 속에는 안젤라도 있었다. 몇 개월간의 집중 교육과 상담, 무급 자원 활동을 통해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보다 마른 몸, 조용한 태도, 그리고 말보다 먼저 행동하는 모습. 그녀는 조정 책임자라는 새로운 직책으로 무대에 올라 변화를 위한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다. 메디슨은 안젤라를 소개하며 말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변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박수는 조용하게 시작되었고 점차 커졌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었다. 편견이 의도된 악의가 아니라 학습된 습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 문화혁신이었다. 메디슨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때로는 가장 불편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출범식 이후 스카이코리아는 각국에 있는 자회사에도 다리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채용 공고에 문화 감수성 항목이 추가되었고 승무원 교육에는 인종차별 대응 시나리오가 포함되었다.
메디슨은 외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하버드, 옥스퍼드, 서울대에서 초청 강연을 이어갔다. 언론은 그녀를 비즈니스 외교의 얼굴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단지 한 장의 찢어진 항공권에서 시작된 목소리를 대변했을 뿐입니다. 준호는 두 언어를 오가며 잘하고 있었다. 집에서는 한국어로 노래를 듣고 외출할 때는 영어로 간단한 문장을 따라했다. 메디슨과 지우는 1년의 절반을 서울에서 나머지 절반을 LA에서 보내며 두 문화를 균형 있게 가르쳤다. 준호는 스스로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에게 내 이름은 한국어로는 좋은 아침이라는 뜻이야 라고 설명했다. 아이는 이미 경계 위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경계를 자연스럽게 건너고 있었다. 5년이 흐른 어느 봄, 인천국제공항은 새로운 문화통합터미널을 개장했다. 세계 각국의 언어, 상징, 그리고 포용의 메시지를 담은 구조물들이 전시되었고 출입국 심사계에는 한국어와 영어 외에도 5개 언어가 함께 표기되었다. 메디슨은 개막식에서 상징적인 리본을 잘랐고 준호는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무대를 바라고 왔다.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안젤라는 비영리 단체의 대표가 되어 아시아 지역의 관광산업에서의 차별 대응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지만 행동은 더욱 뚜렷했다. 그녀는 종종 강연에서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메디슨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서로의 근황을 짧게 나누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미안함도 완벽한 화해도 아니었다. 다만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한 공유된 이해가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은 공항 근처 작은 숙소에 머물렀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은 경계라는 단어를 낯설어 하겠지? 메디슨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우리가 원했던 결과야. 아이들은 책을 읽고 있었고 벽에는 모든 문화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메디슨은 침대 멋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찢어진 항공권, 녹음기가 담긴 브로치, 그리고 출산 당일 받은 카드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조용히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장 부서졌던 순간이 가장 단단한 시작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 한 대가 이륙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아직 말해지지 않은 가능성들이 실려 있었다. 메디슨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그 가능성 중 하나가 자신의 아이들임을 알았다. 이 세상에 언젠가 이름을 의심하지 않고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되기를 바랬고 그 변화는 누군가의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세상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지만 작은 용기 하나가 그 벽에 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 하나로, 언어 하나로, 혹은 출신 배경 하나로 판단받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편견은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구조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에서 무언가 느끼셨다면 그것이 분노든 공감이든 그 감정을 소중히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공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 걸음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겉으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